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놀리지 베이스 컨텍스트 어웨어 AI SOC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조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AI SOC랑 스렛 인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앞부분은 제가 발표하고 뒷부분은 저희 회사의 백영성 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매치그룹의 시큐리티 퍼플 팀에서 일하고 있는 시큐리티 엔지니어인데요. 매치그룹이라는 회사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틴더나 힌지나 매치닷컴 같은 큰 데이팅 앱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큰 회사입니다. 저는 원래는 하이퍼커넥트에 입사했지만 매치그룹에 인수합병되게 되면서 현재는 이제 한국의 일이 아니라 미국 글로벌에서 일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시큐리티 퍼플 팀은 디텍션 엔지니어링이나 인시던트 리스폰스 그리고 스레트 헌팅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나 인프라 시큐리티 등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매치그룹에서 인시던트 리스폰스나 디텍션 엔지니어링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경성님은 이제 원래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시작하셨다가 클라우드 시큐리티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요새는 좀 더 디텍션 엔지니어링에 포커스해서 업무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AI SOC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는 쏟아지는 알람을 AI가 조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SOC에서 일을 할 때 평상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얼럿들을 트리아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법, 정해진 스텝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알람이 뜨면 그 알람을 보고 이제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이 알람이 떴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조사가 필요한 일일지 아닐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나면 어딘 로그를 볼 것인지 혹은 옥타에 가서 옥타 같은 데에 가서 이제 IDP 로그를 볼 것인지 아니면 IDP에서 현재 상황 같은 걸 그래서 더 잘하는 팀원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꼭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는 인프라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 일을 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거 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수행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판단하는 중간중간에 썼던 쿼리들이나 어떤 근거들 같은 건 사람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냈던 과정들은 슬랙에 남아 있거나 누군가와 대화했던 내용에 남아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게 저희 SOC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왜?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SOC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게 페인 포인트인지를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당연하겠지만 처리해야 하는 알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SOC로서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AI가 오고 나서 쉘 커맨드가 일어나는 개수만 해도 사실은 수십 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쉘 커맨드를 엄청나게 많이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해야 되나요?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순 이벤트로는 보안 위협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무서운 갑자기 클러스터가 지워졌다라는 알람이 뜨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걸 봤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벤트만 봐서는 이게 좋은 이벤트, 실제로 악성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빗하게 대화한 내용이 팀 내에 남지 않아서 공유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제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이제 사람이 바뀌거나 새로운 알람이 뜨거나 기억을 까먹었다면 알람들에 대해서 매번 깊게 조사해봐야 하고요. 판단하는 근거도 사람마다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던 스텝을 그대로 따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런 알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AI SOC를 한번 POC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POC를 해봤는데요. 해봤더니 97% 혹은 그 이상의 알람이 비나인 처리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고 97%라는 수치가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걸 가지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일단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분석이 1분 30초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1분인지 5분인지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분인지 5분인지 10분인지보다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 AI가 판단을 내렸는지가 더 궁금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속도를 좀 더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EDR을 연결해 놓으니까 EDR에서 리얼타임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컴퓨터에서 프로세스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비나인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처음에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원래였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AI SOC를 POC 해봤을 때 느꼈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남은 질문들은 이제 어떤 결정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AI SOC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개선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의 컨텍스트나 지식을 이 AI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는 문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풀어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플레이북에 기록된 내용대로 조사하고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만든 AI SOC의 구조를 휴먼 인 더 루프로 사람이 주는 피드백을 토대로 성능을 점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사의 컨텍스트나 지식을 추가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희의 컨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AI가 기억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꼭 넣도록 해서 해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저희 환경에 맥락을 아는 AI SOC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북, 로그 소스, 엔티티 지식을 축적하고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구조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좋은 어떤 아키텍처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요거는 오픈 AI에 나온 심포니라는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AI가 일을 할 때 내부적으로 지라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씩 넘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방법론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활용해서 이제 복잡한 업무를 역할별로 분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구성했고, 그리고 책임을 좁힐 수 있어서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과거에 경험한 걸 미래에 어떻게 활용하게 하지라는 부분은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만들어둔 LLM 위키 패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AI가 스스로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에서 기억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게 마크다운 메모리니까 사람도 읽고 고치고 관리할 수 있는 포맷이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잘 알려진 방법론을 토대로 저희가 구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AI SOC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워크플로우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플래너, 툴 에이전트, 신티사이저, 커맨더, 휴먼 리뷰 이렇게 5가지 어떤 워크플로우로 구성되어 있고, 맨 처음에 조사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이 알람의 디테일에 있는 어떤 필드 값들을 기반으로 놀리지 베이스에서 알람과 관련된 컨텍스트들을 로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이 알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플래너가 조사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든 조사 계획을 기반으로 툴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심에 검색해서 심에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심 에이전트가 호출되어서 심 MCP를 써서 심에서 어떤 쿼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IDP 같은 곳에는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패스워드가 잠겼는지,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한 IDP 에이전트도 있고, 그리고 지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툴들의 에이전트를 시켜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내가 추가 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플래닝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런 최종 검토가 있고 나면 커맨더가 최종 판단을 하고 이제 휴먼에게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이거 리뷰 결과를 피드백을 줘서 그 내용을 라이브러리언이 이제 잘 정리해서 널리지 베이스에 다시 넣도록 하는 구조로 이런 루프로 AI SOC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뭔가 이 자세한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크게 UI 정도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커맨더 리즈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리뷰하는 콘솔이에요. 저희 사람이 보게 되는 콘솔이고요. 커맨더 리즈닝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요약이랑 에스컬레이션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키 필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람을 아무리 AI로 분석했다고 해도 이벤트 디테일을 다시 가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검증을 하려면. 그래서 키 필드를 그 다음으로 넣어두었고, 세 번째로는 AI가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쿼리들 중에 유용했던 거를 남겨두게 해가지고 버튼 하나로 가서 저도 그 쿼리를 돌려볼 수 있게 하는 링크들을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널리지 어플라이드라는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KB에서 어떤 내용을 참고했길래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도록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면 다이어그램으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키 에비던스는 이제 이번 알람이 아니라 주변 이벤트나 위키에서 확인했을 때 확인된 주요 키값들을 저장해 놓게 되고,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타임라인은 AI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을 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알람들을 트리아즈하고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목에 knowledge based 그리고 context aware라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knowledge base를 만들고 context aware를 할 때 고민했던 거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트리아지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장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북입니다. 어떤 알람이 떴을 때 이 알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응 절차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 소스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그 소스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검색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타입의 로그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게 여러 이벤트로 나뉘어 있어서 이 로그 소스를 제대로 검색하려면 로그 소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식을 쌓기 위한 로그 소스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티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엔티티는 이제 디바이스, 유저, IP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혹은 유저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었는지, 그리고 이 IP는 회사가 알고 있는 IP인지 혹은 모르는 IP인지, 그리고 모르지만 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개인의 IP인 게 밝혀져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북과 로그 소스와 엔티티 지식들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여기 쌓이게 되고요. 매뉴얼, 데이터 지식, 유저의 특징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저희는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 소스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넣었던 건 아니고 로그 소스에 관련해서 너가 학습하면서 계속 트리아지를 해봐라고 했더니 AWS에서 뭔가 어떤 키가 나왔을 때 이 키를 만든 사람을 조회하는 쿼리를 직접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쿼리가 만약에 다음에도 필요하게 되면 이게 컨텍스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번 조사할 때 이걸 활용하게 되는 게 되고요. 이런 거가 있다는 것을 사람도 보고 리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잘못되었거나 이 쿼리에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제가 가서 수정하면 다음부터는 이 쿼리를 통해서 더 정확한 어떤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유저에 대한 정보도 알아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어드민인데 뭐 AWS 슬랙 옥타 GCP 노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드민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제가 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뭐 당연히 제가 하면 다 맞다고 해서 비나인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이 어드민성 업무들을 하고 있고 IP는 보통 어떤 걸 썼었고
어떤 식의 랩탑을 쓰고 있고 같은 것들이 저장되게 돼서 이걸 기반으로 다음번에 트리아지가 좀 더 잘 구성되도록 의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인데요. 뭐 AWS에 있는 어떤 인스턴스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적이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비나인 처리를 했었다라는 내용 같은 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로 다른 ARN으로 바꿔두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오토메이션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대해서 비나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컨텍스트 지식을 쌓아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널리지 어플라이드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이 알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논리지 근거들을 정리해서 알려줘요. 이 경우에는 이제 RDS 플레이북을 봤더니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고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봤더니 이 사람은 원래 최근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소스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찾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이게 만약에 에스컬레이션 되면 안 됐는데 에스컬레이션 됐다면 제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휴먼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2026년 9월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카운트와 이 리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 라이브러리언이 이거를 적절한 위치에 가서 뭐 어카운트에 적는다거나 RDS 관련 플레이북에 적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 다음번부터는 같은 알람을 에스컬레이션 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라이브러리언이랑 컴팩션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람이 알려줬던 판단들이나 유용했던 쿼리 등을 놀리지 베이스에 추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브러리언인데 때때로 이제 그 과정에서 반복했던 것들이 기록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 다음 날에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게 계속 기록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도 컴팩션이란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잘 정제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컴팩션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컴팩션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 플레이북이나 저장했던 컨텍스트를 주기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5번 이런 일을 했었다는 정보가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플레이북이나 컨텍스트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이 AI로 기억하라고 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기억해서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들인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 안에서만 그 컨텍스트를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션을 하면은 이제 플레이북 사이즈가 너무 컸던 거에서 충분히 작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제 여러 건에 걸쳐져 있던 조사들을 요약해서 가치 있는 플레이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웃리치 모듈인데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 중에 계속해서 어떤 DM 창에만 내용이 남는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웃리치 모듈이라는 슬랙 앱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사람한테 보낼 초안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먼저 내가 보낼 확인 메시지를 적어주고 그걸 보내면 그거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했고 그리고 유저와 SOC 팀원이 이제 DM을 하는 게 아니라 슬랙 채널에서 앱이 싱크를 통해서 해줄 수 있게 해가지고 팀원 모두가 그 유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 너무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 제가 소개해드릴 AI SOC 설명이었고 뒷부분 AI 스레드 인텔은 경성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스레드 인텔을 발표하게 된 배경석입니다. 먼저 앞에서 성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부분은 주로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알라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제가 다룰 AI 스레드 인텔은 외부에서 발생한 보안 위협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IOC를 수집해서 그걸 대응할지를 다룹니다. 실제로 AI 스레드 인텔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스레드 인텔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보안 팀원 중에 어떤 분이 엑시오스라는 공군망 공격에 대해서 사건이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IOC를 정리해서 저희 팀에서 세부적으로 실제 인프라에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짧게는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혹은 며칠까지도 대응을 해야 하는 작업들인데요. 하나의 스토리만 해도 이렇게 긴데 이게 실제로는 최근에 공격자들이 AI를 사용하면서 공격 수법이나 혹은 속도, 양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사용해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인 AI Threat Intel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스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IOC를 수집하고 IOC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간단한 플로우인데요. 이후 발표에는 제가 이 각각의 스텝들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에이전트들을 고민했으며 각각의 에이전트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최신 보안 이슈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트위터나 아니면은 외국 보안 회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 보안 회사 블로그에서는 RSS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걸 풀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링을 하면 실제로 그 보안 벤더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가 업데이트 되거나 혹은 그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는 캠페인의 세부 정보와 IOC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하면 IOC가 조금 적은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기사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AI를 좀 더 활용하면 캠페인에 대한 세부 설명하고 IOC를 조금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경의 한 7~80% 정도는 이 웹서치를 통해서 수집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IOC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나 127.0.0.1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에이전트로 수집하다 보니까 공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거나 혹은 로컬 루프백으로 머레어가 동작하는 경우에 에이전트가 이 정보들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에이전트를 분리해서 트리아지라는 에이전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IOC를 수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IOC를 수집하고 나면 IOC에 대한 컨피던스를 매겨야 합니다. 이 IOC 컨피던스는 실제로 매기지 않게 되면 너무 많은 보안 알러트가 발생하면서 보안 담당자가 실제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보안 알러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컨피던스를 추가하고 캠페인에 대한 세베리티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데이팅 앱 회사이기 때문에 WebRTC 같은 패키지가 좀 중요하다면 그걸 좀 올리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npm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npm에 대한 패키지 세베리티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점적으로 세베리티를 선정한 후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IOC라는 거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쉽게 매칭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규 표현식 이용해서 실제 매칭이 되면 슬랙 알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실제로 AI를 좀 더 잘 활용하면 AI에게 앞뒤 컨텍스트를 읽게 하고 혹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찾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 패키지가 침해당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 내 테스트 패키지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너무 많게 되면 오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IOC를 제거해야 되거나 비나인 처리하는 것도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혹은 저희가 2.1.1 버전을 사용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침해당했다. 근데 2.1.2 버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히트 어널리시스라는 에이전트가 버전이 일치하지 않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라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수집했던 IOC를 실시간 탐지하기 위해서 심에 넣고 이 단계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파이프라인의 플로우인데요. 실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캠페인들이 생길 거고요. 그 캠페인에서 각기 다른 IOC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출처이지만 같은 공격으로 보인다면 캠페인 아이디로 통합해서 관리할 거고요. 실제로 수집한 IOC가 사내에 있는지 로그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내 환경에 만약에 IOC와 매칭된 게 있다면 알러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IOC 매칭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나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AI 기반으로 판단 데이터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안 담당자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어디서부터 공격을 인지하고 IOC를 수집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더 AI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저희에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AI 스레드 인텔인데요.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발표 제목이 Knowledge Based Context Aware AI SOC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 AI도 사람처럼 회사의 환경을 이제 이해해야 위협을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작은 비유를 해보면 좀 신입사원하고 좀 비슷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I와 신입사원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입사원이 저희 팀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온보딩 가이드를 주고 그 온보딩 가이드를 읽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때때로 이제 사수가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이드나 조언을 주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신입사원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리고 혼자 회고하면서 뭔가 1년 뒤, 2년 뒤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AI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I도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보딩 가이드처럼 저희가 프롬프트나 샘플 쿼리 이런저런 제공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때때로 아까 성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홍길동님은 BTB 마이그레이션 중이야 라는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AI도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트리하지 하면서 저희는 라이브러리 에이전트를 이용하지만 라이브러리라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트리하지 하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유저는 어드민이다 혹은 특정 디바이스는 공용 디바이스다 라는 정보들을 계속 축적하게 되면 결국 AI도 회사의 환경을 이해하고 기술 스택과 맥락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저희 팀에서 믿고 있는 건 결국 AI도 회사의 환경을 이해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실제로 사람한테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 지원해 주시고 저희 AI SOC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저희 퍼플팀의 리더이자 하이퍼커넥트의 CIS님이 저기 계시거든요. 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진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이퍼커넥트도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좋은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고 나오면 한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맨 앞에 손 드신 거죠? 갑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AI 스타트업에서 이제 온토로지 구축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보안은 처음인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 보고 이제 온토로지랑 맥락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좀 질문 여러 가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날리지 베이스랑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것 자체가 죄송해요. 제가 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회사를 아는 어떤 데이터 베이스가 있고 그거 간에 이제 그 컨텍스트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쌓이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성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셀프 러닝하는 그런 이 AI 시스템이 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 그 MD 기반으로 이제 그 안드레 카파스가 만든 그 위키? 네,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실제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1차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로는 저도 이제 고객사랑 일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러면 결국에는 API를 자체 서빙을 그러니까 LLM 모델 같은 걸 이제 자체 서빙을 하지 않으면은 밖에 외부 API를 쓰는데 우리 데이터는 안전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뭐 마스킹해서 뭐 리렉팅 하는 거나 뭐 아니면 그냥 자체 서빙을 하는 거나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그 보안 전문 회사에서는 어떻게 좀 일을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 LLM 키 말고도 좀 레그를 쓰신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잠깐만요. 기억했는데 마지막에 레그에서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네,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MD 파일이나 이런 걸 쌓는 거 이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루프를 만들기 위한 좀 기반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크게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MD 파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만 해도 저희가 피드백을 준 게 반영되는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서 저희가 쓸만한 트리아지를 만드는 게 저희는 목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잘 만들어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뭐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제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 이 알람 다음부터 에스컬레이션 안 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쓰면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뭐 학습이나 레그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안은 네, 이제 API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외부 걸 가져다 쓰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안 레이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것도 그냥 AI를 믿고 쓰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환경 텐션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거 회사 엔터프라이즈 계약된 거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배경이 결국에는 민감 정보라는 게 데이터에는 다 포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의미로 가면 이제 뭐 회사의 정치 구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가 되고 바뀌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단에서는 나는 이런 걸 너희한테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오픈 AI나 뭐 어디 큰데 뭐 엔트로픽이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입장에서는 뭐 뭔가 네. 답변을 해놓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은 이미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이크 좀 드릴게요. 먼저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그 AI 도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무에서 AI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굳이 필요 없는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타당하다는지 조직 내부에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좀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어려운데. 뒤에 좋은 답변자가 있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똑똑한 질문을 하면 CIS에게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역은 사실 저희 조직 말고도, 그러니까 AI 시큐리티 조직 말고도 개발 조직이나 되게 많은 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팀은 그냥 막 쓰고 막 펑펑 써서 토큰 맥싱 하자는 기조가 아니기는 합니다. 적어도 뭔가 ROI가 나오는 보안, 쓴 돈에 비해서는 성과가 나오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게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약간 피어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 결과물 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팀에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AI를 쓰고 어디에는 AI 쓰지 않고 이런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아까 힘드셨던 저희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컴팩트를 하시는 것처럼 비용 효율적인 관점도 아마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에이전트의 역할에 따라서 모델을 차별해서 사용하시는지 어떤 역할에 제일 높은 모델을 사용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화면을 만드시는 게 제 생각에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드는 생각이 AI는 점점 IQ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사실 다 계속 의존하다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의 병목 현상이 되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기능별로 뭔가 네, 에이전트에 기능별로 따라. 성능, 모델 성능은 다르게 구현하고 있고요. 다 설명드리지는 못해서 큰 틀만 설명드렸는데 플래닝이나 커맨더처럼 마지막 리즈닝을 하는 사람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강한 모델에 강한 에포트를 써서 정확히 어떤 모델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어느 솔 정도 쓰고 했어요? 있습니다. 솔. 네네. 네, 솔 X 하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강하게 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트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약해지는 부분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뭐
8시간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주변 팀에 대한 정보도 사실 AI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프라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IT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알람이 엄청나게 많이 뜨는데 이거는 사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저는 AI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적인 부분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AI에게 밀어 넣어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유쾌한 답변까지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